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오늘 세계지리 첫 번째 단원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단원인 세계화와 지역이해, 거기에 쏟아놓은 첫 번째인 세계화와 지역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세계화란 말을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화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지금 모든 전 과목에서 한 번쯤은 다 다루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지리에서 얘기하는 세계화의 의미와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에서 얘기하는 세계화의 의미는요,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분의 인간 활동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고 상호 형상이 증가해서 하기 막 이렇게 써 있죠. 네, 주저리 써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계화가 됐다라는 건 바로 마지막 이 이벤트죠.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점점 되고 있다라는 것. 네, 이게 세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통합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바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같이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들이 다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세계에서요. 네,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침 여기 이 수업을 하면서 물을 먹기 위해 이렇게 그 생수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브랜드가 노출되면 안 되니까 브랜드 이미 다 노출됐는데 뭘? 네, 아무튼 이 생수가 세계화가 됐대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 우리나라의 생수가 세계화가 됐다. 즉, 우리나라 이 생수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시면서 이걸 공유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로 하나로 통합된다. 이 생수 하나로 통합이 된다 이거죠.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네. 이해되시죠? 네, 세계화의 의미가 이렇게 주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촉진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및 비용 거리가 크게 단축했기 때문에 세계화가 촉진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교통수단이겠죠. 예, 교통수단이 발달하니까 세계화가 촉진이 되었다. 자, 요거를 극단적인 예시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항상 교통수단의 발달하면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과거에 교통수단이 좋지 않았을 때, 이랬을 때는, 평균 속도가 6호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지구가 마치 진짜 엄청 컸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점점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지구가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체감상 작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더래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하루 안에 갈 수 있게 되었죠. 그런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고 지구가 선생님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실제 지구는 작아졌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체감 시간과 거리가 줄어든 거죠. 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렇게 세계화가 촉진이 됐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케이블이나 인공위성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고요. 그리고 국경의 의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정보통신기술, IT 기술입니다. IT 기술. 왜 IT 기술이 발달했는데 세계화가 촉진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 IT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의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드라마도 볼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영화도 볼 수 있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요즘에 코로나 이외에 세계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바로 미얀마의 민주운동이죠.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 독재 국가였었습니다. 불과 30년, 40년 전이었어요. 네, 3, 40년 전에는 이미 독재 국가였었는데, 우리나라도. 근데 그 독재 국가를 우리나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얻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민주화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독재 국가예요. 그래서 그 독재 국가에서는 이 인터넷을 못하게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죠.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미얀마 시민분들이 이걸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옆 나라인 태국에서 유심칩을 사왔대요. 그래서 그 유심칩을 껴가지고 그 시위하는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다 찍어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외신 기자들도 많이 와서 그걸 취재하고 전 세계로 또 널리 알리게 되어가지고 미얀마에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좀 정보통신기술 발달의 좀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네, 물론 악영향도 있었겠지만, 네, 좋은 것만 생각하자고요. 네, 두 가지 봤고요. 마지막. 자, 자유무역 체계가 확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1995년
세계 무역의 규칙을 정해주는 기구가 탄생합니다. 바로 그 기구 세계 무역기구 WTO입니다. 예, WTO가 있기 이전에도요 나라끼리 교역은 했습니다. 무역을 했어요. 그러나 규칙이 없이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했다면 이 WTO가 출범하고 나서는 무역에 대한 규칙이 생기고 룰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서로 오히려 합리적인 무역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이 무역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더래요.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국적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뭐 삼성, 애플, 나이키, 아디다스 뭐 이런 기업들은 전부 다 다국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겨고 나니까 세계화가 더 촉진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계화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리교과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는 교통수단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WTO의 출범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계화가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가 이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공간적 상호작용이 매우 급증하였습니다. 자, 공간적 상호작용이 뭐예요? 자, 일단 상호작용이 뭡니까? 너랑 나랑 왔다 갔다 하는 거, 교류하는 거죠. 근데 그걸 공간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게 뭔데요? 내가 다른 나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취업이나 여행 같은 것도 이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그걸 인적 교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나 자본 같은 것도 공간을 따라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자본의 이동도 크게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로 이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력이 엄청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국적 기업은 선생님이 방금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기업은 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걸쳐서 활동을 하는 기업,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다국적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가 항상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B항공사, 미국에 있는 보잉사입니다. 보잉사. 보잉사라는 항공 제작사인데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조립을 하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날개 같은 건 일본이 만들고 엔진은 막 영국이랑 같이 만들고 여기 뭐 이게 앞코는 뭐 일본이 만들고 바퀴는 프랑스가 만들고 네, 본체는 이탈리아. 이렇게 만든대요. 근데 다 만들고 났는데 우리나라가 없으면 이 비행기는 날지 못하겠죠. 우리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겠죠.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다국적 기업, 여러 나라에 걸쳐서 진짜 활동을 뭐 제품 수급부터 판매까지 모든 걸 전 나라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 그게 다국적 기업입니다. 이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더래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지역의 산업구조와 정체성이 변화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조금 중요합니다. 지리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우면서요, 인문지리,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지리 영역, 그걸 배울 때는 항상 이 산업구조라는 말이 따라올 겁니다. 산업구조가 뭔지를 살짝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가 무엇인지 선생님 한번 쓰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구조란 무엇일까요? 자, 산업구조 이렇게 하면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단어로 좀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 1차 산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1차 산업?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차 산업이 뭔가요? 1차 산업이 뭔가요? 네, 뭐 많이 예시가 있겠죠. 뭐 농업이나 어업이나 뭐 임업 이런 것들을 1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거는 1차 산업의 예시죠. 우리는 정확하게 1차 산업의 개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1차 산업이란 우리 인간이 바로 자연에서 무언가를 얻는 행위, 그런 거를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가 농업, 업, 임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1차 산업이 무엇인지 아셨죠? 네, 그리고 2차 산업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네, 여러분 2차 산업은 뭔가요? 2차 산업은 우리가 1차 산업에서 얻었던 여러 가지 뭐 자연에서 얻은 재료들이 있겠죠? 그거를 토대로 다시 재가공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게 2차 산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산업하면 흔히 공장을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그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제조업이나 아니면 공업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산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은 무엇인가요?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막 서비스업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1, 2차를 제외한 모든 산업을 이제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네, 3차 산업. 네, 좋습니다. 이렇게 1, 2, 3차 산업의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산업 구조란 무엇일까요? 자, 구조가 뭡니까? 어떤 뼈대, 뭔가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산업을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떤 나라를 살펴봤더니 1, 2, 3차 산업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산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A라는 국가가 예를 들어 있었습니다. A라는 국가.
자, 이 A라는 국가를 봤더니요, 1차, 2차, 3차 산업의 비율을 쫙 봤더니 이 나라는 1차 산업을 70% 하고 있더래요. 자, 예시를 이렇게 들어본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국가는 없겠습니다만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1차 산업은 70%를 하고 있고요, 2차 산업 10%, 3차 산업 20% 하고 있대요. 즉, 이 나라를 딱 가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아, 여기는 1차 산업이 70%니까 농업, 업, 임업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겠구나. 완전 농경사회 국가처럼 보이겠구나 라는 이미지가 있겠죠. 네, 그겁니다. 산업구조가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 B국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요, 1차 산업은 5%만 하고 있고요, 2차 산업은 25%, 3차 산업은 70% 하고 있대요. 와, 여기를 가면 3차 산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그럼 여기는 엄청 선진화된 국가구나라는 걸 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겁니다. 산업 구조가 바로 1, 2, 3차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화가 점점 진행이 됐더니요, 지역의 산업 구조와 정체성이 변하더래요.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지역의 1, 2, 3차 비율이 변한다는 거죠. 세계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왜 그럴까?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들,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사실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거의 개발 수준이 많이 낮죠.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산업, 즉 농업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뭐 베트남, 쌀, 뭐 태국, 뭐 볶음밥, 나시고랭, 인도네시아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공장을 세우려고 보니 이 아시아 지역에 인구도 많고 임금도 낮더래요. 그러니까 여기다 공장을 지으면 대박 나겠는 걸 하고 공장을 막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사를 엄청 짓던 아시아가 지금은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짓다 보니, 공장은 아까 공업 2차였죠. 2차 위주로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기서 있죠. 타국보다 경쟁력 있는 생산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죠. 생산 요소 중요한 게 뭐였는데요? 여기 아시아는 노동력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했고 저렴한 임금, 저렴한 토지 이런 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2차 위주의 산업 구조로 변하고 있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 중국은요, 산업 구조를 봤을 때 2차 산업이 무려 50% 가까이를 해당하고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네, 인구의 절반이 공업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이래서 탄생을 한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 물론 이렇게 해서 각국의 경쟁력 있는 생산 요소를 갖고 키우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제 경쟁력 있는 요소만 하다 보니까 아시아는 계속 2차 산업 위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선진국 같은 경우는 막 3차 산업, 서비스업 같은 걸 위주로 막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어떤 격차요? 빈부격차. 경제 수준의 격차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국보다 경쟁 요소가 더 우위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우위에 있지 않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계속 1, 2차 산업 위주로 돌아가니, 네, 이 경제적 격차는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의 경제에 종속될 수 있겠죠. 선진국들의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거리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이 어떤 말 한마디를 했으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휘청거려요. 예, 그게 뭡니까? 선진국 경제에 종속돼 있는 거죠. 결국 이런 구조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게끔 됐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네, 이런 것도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화의 획일화와 다양화입니다. 자, 여러분, 문화가 다양화되고 있다. 요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통 음악이 있습니다. 전통 음악이 뭐죠? 국악, 판소리 뭐 이런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세계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면 진짜 우리가 흥선대원군에 있는 그런 쇄국 정책을 실시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MP3에 오늘은 진도 아리랑, 오늘은 뭐 경선 아리랑, 막 이런 아리랑 같은 노래들만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오늘은 미분적분 풀 때 아리랑 들어야지. 그래서 아리 리미트 X는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MP3 목록에 플레이리스트를 보세요. 우리나라 음악뿐만 아니라 팝송도 있을 거고요. 뭐 일본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 일본 음악 들을 거고, 중국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 중국 음악, 베트남 음악 좋아하는 친구는 베트남 음악. 아니, 여러분, 코인 노래방 이런 데 가보시면은 외국 음악들이 다 있잖아요. 베트남 음악을 넣어놨어 막.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거죠. 막 쌀국수 막 이러면서 쌀국수를 비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세계화 시대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있던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게 문화의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네, 이건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획일화도 진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획일화가 뭐예요? 똑같아진다 이거죠. 똑같아진다. 자,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예시를 드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안 가려고 합니다. 국내 여행을 많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하죠? 물론 돈 때문에 이왕이면 그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나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 여행을 많이 안 가는 이유는 사실 어딜 가나 비슷해서입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바다를 보러 강원도를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다를 봤더니 너무 좋아. 바다다 하고 했는데 바다를 보고 나면 우리가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으려고 강릉이나 속초 시내를 가면요. 서울하고 사실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전부 다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막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역 로컬 맛집은 소수고 프랜차이즈들이 막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걸 굳이 여기 강릉 속초 와서 먹어야 되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리가 호식을 먹으려면 카페를 가야 됩니다. 카페 다들 어디 가세요? 사람들 거의 진짜 70% 이상, 거의 90%까지라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스타벅스를 가죠. 왜? 온갖 관광지마다 스타벅스가 다 건설을 해놨거든요. 아니면 투썸 플레이스인가? 네, 그거 그런 거.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다양해진 건 맞아.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적게 되었고 그런 건 맞는데 획일화가 되기도 해라는 거죠. 또 볼까요? 자, 우리가 어떤 문화를 접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양식을 보세요. 옷의 양식. 자, 보면요. 다 비슷비슷하게 또 옷을 입어요. 물론 브랜드는 다르겠지만 스타일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해지는 약간 그런 거. 선생님 스타일은 왜 이럴까요? 아니요. 네. 맞는 옷이 없어요. 살이 쪄가지고. 아닙니다. 아무튼. 또 볼까요? 여러분 쓰는 핸드폰의 브랜드는 엄청 많아요. LG도 있고, 삼성도 있고, 애플도 있고, 화웨이인가? 네, 그다음에 소니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전 세계인들이 쓰고 있는 핸드폰은 대부분 뭐예요? 삼성 아니면 애플이에요. 획일화가 되고 있네요. 분명 다양해진 건 맞는데 획일화가 되고 있네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다국적 기업, 힘이 센 다국적 기업들의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그게 획일화가 되고 있더라 이겁니다. 세계 어딜 가도 사람들이 대부분 신발은 나이키 아디다스예요. 운동화 하면 다 나이키 아디다스야. 사람들이 어딜 가도 카페 하면 세계 어디에서든 다 스타벅스만 갈라 그래요. 전 세계의 햄버거 브랜드는 수십 개일 거예요. 수백 개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정작 뭔가 햄버거를 먹어야 할 때는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간다 이거죠. 왜? 유명한 프랜차이즈니까 그냥 익숙하고 하니까. 그게 획일화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양화되는 동시에 획일화되는 현상까지 동시에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해되실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의 현상에 의해서 뭔가 좀 소중한 가치를 우리 지역에 있는 가치를 찾아봐야겠다 하고 나오는 현상이 바로 지역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 세계화의 영향에 의해서 지역화라는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역화의 의미랑 배경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세계화의 현상에 의해서 약간 획일화된다. 여기 배경이에요. 세계화 현상이 여러 지역의 문화와 경관을 약간 획일화시킨다는 지적을 받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고 봤더니 우리 지역에 마침 횃불 하나 들고 책을 끼고 있는 이런 아줌마 하나, 동상이 하나 이렇게 있더래요. 이거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이야. 자유의 여신상은 어디서만 볼 수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만 볼 수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만 볼 수 있구나. 세계 어딜 가도 이 자유의 여신상은 볼 수 없어요. 이거를 지역성으로 키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여기에는 엄청 높은 에펠탑이 있어. 에펠탑은 어디서밖에 못 봐요? 프랑스 파리에서밖에 못 봐요. 그럼 이 에펠탑이 있으니까 이거를 엄청난 지역성으로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화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세계화 현상이 여러 지역의 문화와 경관을 획일화시키니까 각 지역은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 그게 뭐예요? 지역성이죠. 그 지역성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화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이 자율성과 고유성을 갖고 있으면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는 현상, 이게 지역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화와 지역화가 좀 같이 합쳐지면서 그 지역의 전통 문화와 결합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화로 창조되기도 합니다. 왜 얘기 한 줄 넘어갔니?
이런 현상을 세방화 혹은 현지화라고 합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랑 로컬라이제이션의 합성어입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아까 맥도날드가 세계화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막 했잖아요. 햄버거 가게로서는. 그러면 이제 햄버거 가게를 막 세계에 만들고 있는데, 자, 맥도날드의 가장 대표적인 햄버거가 빅맥이에요. 빅맥. 빅맥엔 뭐가 들어가냐면 참깨빵 위에 순세고기 패티 2장. 순세고기 패티 2장이나 들어가요. 순세고기 패티 2장이 들어가는데 이게 아마 절대 안 팔리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인도겠죠. 왜요? 인도는 소고기를 먹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은 맥도날드는 세계화를 하고 싶은데 그 지역의 전통, 지역성도 지켜줘야겠죠?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는 새로운 햄버거를 출시하는 거죠. 치킨버거라든지 뭐 이런 거. 맥도날드가 처음에 우리나라 왔을 때 빅맥 말고 또 내세운 메뉴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불고기 버거예요, 여러분. 불고기 버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선생님 미국에 가봤더니 진짜 불고기 버거 안 팔아요. Hey, do you know 불고기 버거? 이러면 what?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또 일본이나 영국은요 자동차 방향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예요. 우리나라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근데 여기 영국이나 일본 같은 섬나라들은요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일본이나 영국으로 자동차를 팔 때 그대로 팔면 팔릴까요? 절대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세팅을 바꾸겠죠. 이렇게 그 지역에 맞게끔 지역에 맞춰서 세계화를 하는 것을 세방화 혹은 현지화라고도 합니다. 네, 요 현지화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지역화의 전략들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지역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럼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될까?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 지역성을 찾아야겠죠. 그게 뭡니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성입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자연환경을 갖고 있어. 예를 들면 우리 동네 바로 뒤에는 방금 막 터질 것 같은 화산이 있어요. 보러 오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보러 오겠죠. 왜냐하면 터질 것만 같은 화산은 세계 어디에도 몇 곳 없으니까요. 네, 그게 하와이예요, 여러분. 하와이에는 막 터지는 용암을 보러 가는 그 마감을 보러 가는 관광이 있습니다. 진짜 그 터질 것 같은 거기 옆에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만 자라는 특산물이 있어요. 이것도 엄청난 특징이 되겠죠. 또 우리 지역만 갖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서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 이건 전 세계 한 군데밖에 없겠네요. 그죠? 또 우리 동네에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알만한 경주라는 도시 알 거예요. 세상에 불국사, 석굴암, 석가탑, 별의별 문화유산이 엄청 많죠. 천마총 막 이런 거. 이거는 경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주는 그거를 살리려고 하겠죠. 또 하나, 우리 동네에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살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찬이쌤이 있어요. 이런 거 엄청난 지역성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세요. 아니에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속초인가요? 어디 그 해변가를 갔더니요. 방탄소년단이 뮤직비디오를 촬영했던 버스 정류장 막 이렇게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전 세계 한 군데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기로 세계 관광객들이 온대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방탄 애들이 앉았던 의자입니까? what the chair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앉는 거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연관지어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에펠탑 여기밖에 없어요. 두바이의 팜 아일랜드 이게 뭐냐면요. 두바이의 인공섬이에요. 세계에 엄청 큰 인공섬이에요. 그거 두바이에 있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그다음 이탈리아의 슬로시티 같은 거. 그 슬로시티가 뭐냐면요. 그 요즘 뭐 빠르게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텍스트 좀 읽으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 문화도 보존하면서 뭐 생태주의 이런 거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99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생각보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예시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지역화 전략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역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화 전략, 여기 전력이라고 나왔네요. 전략입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는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입니다. 자, 특정 지역의 기후, 지형, 토양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역별로 다 다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만 자라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생산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우수한 상품들. 그런 거에다가 앞에다 지역 이름을 붙여서 마치 브랜드처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보성녹차예요. 보성녹차. 들어보셨죠? 네, 녹차인데 보성에서 만들어진 녹차야. 야, 이 보성이란 말이 붙자마자 뭔가 프리미엄 같은 느낌. 그런 게 붙는 거죠. 그런 느낌을 준다 이거죠. 2년 전에 우리 평창올림픽에서요.
그 컬링하는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막 영미 막 하면서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이 어디 출신이세요? 경북 의성 출신이죠. 그러니까 막 뉴스 기사에서 이거 먹고 컬링을 잘했나? 막 이런 기사도 막 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마늘입니다. 마늘. 의성 마늘이 엄청 유명해요.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세계지리니까 세계적인 지리적 표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지도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세계지리를 학습하시는 분들 이거 다 외울 거예요. 어우, 어떻게 내? 선생님은 내신에 너무 내고 싶어요. 미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빈칸 이렇게 치고 A 지역의 유명한 지리적 표시제를 하나 이상 쓰시오. 뭐 이렇게 써봐요. 야, 진짜 여러분들은 미칠 노릇이겠죠. 그러나 이런 거 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다는 거는 지리적 표시제구나. 이게 지역화의 전략 중 하나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다 외우라고 하는 건 사실 여러분 교육적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알만한 것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민앤 맥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게 민앤 맥주라고 하긴 좀 그렇네요. 민앤 맥주 축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하니까 그런 거고요. 알만한 거 할게요. 네, 까망베르 치즈 들어보셨죠? 까망베르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브랜드 지리적 표시제예요. 네, 그리고 여기 모짜렐라 더 캄파냐 아무튼 모짜렐라 치즈 아시죠? 모짜렐라도 지역 이름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만한 게 뭐 여기 있는 뭐 콜롬비아 커피라든지 뭐 블루마운틴 커피 이런 거 있죠? 네, 블루마운틴 커피. 아니고 캐시미어. 캐시미어가 여러분 카슈미르예요. 카슈미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사냥의 털로 만든 그 소재. 그게 캐시미어입니다. 네, 요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벌교꼬막, 보성노차. 근데 뭐 세계지리니까 우리나라는 잘 안 나오겠죠? 네, 이런 거. 이런 지리적 표시제들이 있더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확실히 우리 지역을 홍보하기도 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성을 알릴 수도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장소 마케팅입니다. 자, 우리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맞는 이미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 예시를 쭉 써놨는데요. 선생님 사진으로 갖고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요거는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인데요. 암스테르담이란 도시가 이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앞에다가 알파벳 I를 딱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영어 주어 동사 딱 한 거 같죠. I am 스테르담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렇게 이미지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장소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걸 뭘 보고 따라했을 것 같아요? 약간 이걸 보고 따라한 거죠. 이건 많이 보셨죠? I love New York, I love New York 이건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어요. 막 가끔 어떤 길거리 걸어가면 I love New York 이러고 막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 I love New York이 탄생한 배경이 조금 슬픕니다. 왜 생겼냐면요. 2001년인가 2002년이었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죠. 그 비행기 테러가 여러분 아시는 9.11 테러입니다. 그 9.11 테러가 있고 나서 미국에 있는 그 뉴욕 시민들이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경기 침체나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좀 기분도 좀 풀어주고 뉴욕의 그 경제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역 브랜드를 만들었죠. 이런 지역 브랜드를 만들고 나니까 대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사람들이 뉴욕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이런 기념품을 꼭 사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것도 볼게요. 자, 요 캐릭터 한번 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요게 쿠마몬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캐릭터가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일본의 구마모토 현이라는 그 지역을 홍보하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생겼죠. 나랑 좀 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 친구가 엄청 유명해가지고 한때는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이 요거 막 열쇠고리라든지 가방에 인형 막 이렇게 달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아니라 지역 캐릭터입니다. 지역 홍보 캐릭터. 우리나라도 줄 수 없죠.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일산이 있는 고양시에서 고양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테니까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고양시 이렇게 치시면 고양시의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한번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고 나면은 헤어날 수 없어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 정부 기관이 만든 뮤직비디오인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좋습니다. 자, 비슷하게 있는 게 지역 브랜드화입니다. 장소 마케팅과 지역 브랜드화를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니까 지역을 브랜드화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소 마케팅도 마케팅을 하는 거니까 서로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구분 지으려고 만든 용어일 뿐입니다.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지리적 표시제가 있고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와 좀 비슷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역 브랜드가 뭐냐면 뭐 축제나 이런 이미지를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미넨의 맥주 축제입니다. 옥토버 페스트라고 해요. 옥토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옥토버 그 10월 달에 하는 페스티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 보고 계시다면 대학생이 되시면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고요. 정말 이때 세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그 맥주를 마시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고 노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내가 가본 건 아니고요. 들은 겁니다. 그리고 막 소시지 무제한으로 주고 막 맥주 무제한으로 주고 막 그런데요. 최고죠. 예. 아유, 짱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이제 성인 시청자분들은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코로나 끝나면 꼭 10월 달에 여기 가보시길 바랍니다. 최고래요. 선생님은 절대 갈 수 없겠네요. 10월 달에는 항상 수업 중일 테니까요. 그죠? 네,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거 누나들 뭐예요? 이 누나들 막 이게 춤추고 있네요. 이 누나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삼바 축제예요. 삼바 축제. 여기 있는 누나가 아니고 형이네요. 네. 춤추고 막 하는 거죠. 브라질의 삼바 축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세계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삼바 하면은 어디예요? 브라질이죠. 그게 확실하게 굳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브라질 축구를 뭐라 그래요? 막 삼바 축구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죠. 좋습니다. 세계 3대 축제 중에 마지막은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서 소개는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축제, 요거 무슨 축제인지 아시겠어요? 요거는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입니다. 분열 토마토 축제죠. 아이고, 여러분, 토마토를 막 거기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막 때리고 막 토마토 막 이러면서 아파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예 그 지역의 이미지로 굳어져 버린 거죠. 선생님이 그냥 장난삼아서 이걸 흑백으로 바꿔봤는데요. 아이고야, 이렇게 이거를 지역 홍보 사진으로 걸면은 조금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세계 벚꽃 축제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에서 벚꽃 축제 많습니다. 뭐 여의도 벚꽃 축제도 있고요. 저기 뭐 울산에 통도사 축제도 있고요. 뭐 별의별 벚꽃 축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벚꽃 축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축제는 바로 여기입니다. 진해 군항제예요. 와, 여러분, 여기가 이 진해 군항제만 하면요, 차 댈 데가 없고요, 차가 움직이질 않아요. 여기가 엄청 꽉꽉 막혀가지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은 이 축제를 되게 싫어하죠. 막 관광객도 와가지고 막 혼잡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한번 갔다 오시면요, 다른 벚꽃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져. 가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죠. 올림픽 같은 거, 세계적인 국제 행사를 한번 개최하고 나면 그 지역의 홍보를 엄청 할 수 있겠죠. 자, 2018년 이전에 사람들이 평창을 알았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니요. 그런데 이제는 Hey, do you know 평창? 이러면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거기 알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을 한번 개최하고 나면 그 도시 이름은 까먹지 않잖아요. 뭐 2014년 리우 올림픽, 리우데자네이루 했어요. 뭐 이런 거. 남아공 올림픽. 그러니까 그 지역이랑 이런 걸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의 일종 중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계화와 지역 이해에서 첫 번째 소단원인 세계화와 지역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지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좀 가벼운 내용들이었는데요.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보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강의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라면 클래스룸 적극 활용해주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파이팅!